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3주차 정신의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정신의학 13번째 여러분과의 만남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생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정신의학의 범주가 어떻게 되고 기본 개념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3주차 교육 이어가고 또 14주차까지 이제 수업이 있게 되고 바로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격장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 이제 마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인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인격장애 전체를 우리가 꼼꼼하게 다 알 수는 사실은 없지만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에 대한 이해, 또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정신의학을 이제 이전에 들었을 때에 그런 어떤 원론적인 것만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의학에 대한 인식도 꽤 올라갔고요. 그리고 정신의학의 여러가지 분야를 우리가 알아야 여러가지 직장생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영역을 펼쳐나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그 국가고시 그 이제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정신의학과 또 정신작업치료 뭐 이런 부분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의학 이 강의는 전반적인 정신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름, 또 이름과 그 장애의 특성들을 이제 익히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가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분야긴 한데 사실 또 강의 내용을 듣다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랬었구나, 아니면 나의 이런 모습은 바로 이런 성격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등등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 인격장애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이제 살펴보았을 때 인격장애란 직장과 학교에서 및 또는 타인을 대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로 성격 특성이 너무 뚜렷하고 완고하며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부적응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그 성격 특성 패턴이 반복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사례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그 결과가 좋지 않고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반응 패턴을 바꾸려고 하질 않다는 점입니다. 부적응 패턴은 증상의 심각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자아 정체성, 자아의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아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자, 이것은요, 상황과 주변인에 따라서 이제 자아상이 변화되게 이제 나타내는 일례들이 있게 되는데요. 자신이 잔인하다거나 친절하다고 번갈아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가치나 목표에 대해서 일관적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이제 인격장애가 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매우 종교적이지만 교회를 떠난 다른 곳에서는 경건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일례로 그렇고요.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런 기본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체성과는 전혀 다르게 또 행동을 하는 이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격장애는 타인에게 무감각하다는 것, 감정적으로 고립되어져 있고 타인과 공감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이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메마르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게 보이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특히 이러한 PD인 경우에 아이들을 그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모순적이고 분리적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학대적이거나 무책임하고 또 이런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을 하게 또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장애의 유형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DSM-5로 이제 구분되어져 있기를 이제 A군, B군, C군으로서 이제 그룹화 되어 있어서 각각의 이런 특성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인격장애가 있나 한 번 더 다시 한번 볼까요?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인격장애를 가진 그룹의 이 특징입니다. 이상하거나 괴상해 보일 수 있는 특징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편집성 인격장애는 불신과 의심이 이제 주 증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열성 인격 PD들은 타인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고, 또 분열형 PD는 이상하거나 괴상한 생각과 행동들을 이제 보이는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고는 이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이제 특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장애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소더, 경계성 성격 장애, 인격 장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경계성 이러한 인격 장애, 성격 장애인 경우에는 홀로 있는 것에 어려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래서 감정 제어가 어렵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여러분들 한번 과제로 한번 이제 여러분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죠? 네. 연극성 인격 장애, 관심을 얻으려는 기 때문에 이제 극적인 행동들을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시고요. 자기애성 인격 장애, 이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칭찬만 듣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자기애성 인격 장애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시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 보이는 것이 주 특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의존성인 경우에는 디펜던트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해서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의존할 대상을 만들고 복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태도를 이제 보이고 되죠. 또 회피성 성격 장애는 특히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대인 접촉을 회피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한다,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거라든지 무엇인가 사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득이나 쾌락을 위해서 후회하는 감정이 없고 불법적, 기만적, 착취적인 이런 모모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약하다 아니면 등등 이제 합리화해서 이런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와 감정 그리고 법을 냉담하게 무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충동적이고 또 계획을 미리 세우지는 않지만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 충동적이라는 것이고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이다 보니까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고 또 주변 사람들 또 자기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치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또 이제 커다란 문제지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 주변과 또 아니면 우연히 만나게 될 수 있는 이런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애다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드렸어요. 예. 다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레포트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한 것들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 영화 속에서 이러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영화가 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들을 레포트로 내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진 그 주인공과 이런 것들을 다뤘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베테랑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 다음 추격자. 예. 이게 연기는 참 잘했지만 그 주제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든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러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이제 장르가 바로 영화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인공들의 태도와 행동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정신과에서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분석을 하는 그 행동 분석이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연습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면 영화에 대한 감동도 이제 배로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주인공들이나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더 재미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제 내드렸던 레포트 주제 중에서 이런 주제 있었죠. 사이코패스의 개념 및 정의,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레포트를 또 해볼 걸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앞서서 있는 이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잡아서 내용을 정리해 보는 레포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쪽에서는 범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분류가 좀 되어져 있지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책이나 논문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라고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코패스적 인물에 대한 정신분석적 탐구라고 하는 이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이러한 사이코패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논문과 그 책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 속에서 나타난 이 인물들과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고 있는 인격장애와 한번 연결짓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어로 영화 많이 보셨죠? 그쵸? 여러분 아이언맨 좋아하십니까? 저도 아이언맨의 그 매력이 있어서 그 영화를 시리즈별로 이제 쭉 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 히어로 영화가 꽤 시리즈별로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히어로들끼리 연대해서 악당을 물리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이언맨을 좀 보겠는데요. 아이언맨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이언맨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 I'm a Iron Man, 아이언맨임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영웅들과 달리 스스로 당당하게 이제 정체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공개하게 된 데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사죄의 의미가 담겨 있는 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맨은 테러범들에게 당한 부상 때문에 가슴에 아크리액터라고 하는 동그란, 기억나시죠 여러분? 생명유지 장치를 이제 심게 됩니다.
그리고 납치 현장에서 자신이 만든 무기가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 큰 죄책감을 느끼면서 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아이언맨이라는 영웅의 삶을 이제 걷게 됩니다. 하지만 납치되어졌던 그 충격 때문인지 그 후에 끊임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을 이제 호소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를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언맨은 이제 다른 영웅들과 달리 스스로 평범한 인간임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또 화려하고 단단한 강철 슈트 속에 숨기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PTSD로 인한 이런 고통은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슈트 개발에만 이제 몰두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그 아이언맨이 점점점 살이 빠지는 모습도 이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PTSD 덕에 타노스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게 됩니다. 자신의 그 강박적인 어떤 이런 것이 옳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희생으로 증명한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끝났어요. 편히 쉬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이언맨은 눈을 이제 감게 됩니다. 숨을 거둔 그의 표정은 참으로 아늑하고도 고요한 모습을 이제 연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두 번의 죽을 고비,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를 지키려 했던 아이언맨. 우리가 그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단지 찬란한 슈트 때문이 아니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낸 그의 용감한 그러한 그 용기와 실천적인 행동들에서 우리는 전 세계인들이 공감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나온 이 아이언맨은 아이언맨의 이 PTSD를 이런 증상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어떤 이러한 몸에서의 여러 가지 통증 반응들, 그리고 불안감, 또 환청, 공황발작, 또 우울증, 이러한 영상들을 꾸준히 보이는 내용들이 이제 영화에 나오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이제 보이고, 그리고 강박적인 그러한 성격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 이런 영화 속에서의 이러한 성격 장애를 분류해내는 이러한 꿀잼을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건강한 정신세계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러한 히어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자신에게도 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트맨 히어로 중 이제 배트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트맨은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어로 중에서 이 배트맨은 굉장히 우울한 히어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크 히어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배트맨의 유년 시절이 쭉 영화 속에 나오고 있지요. 부모가 배트맨 그 어린 시절 살해당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가족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우울한 유년기가 있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자아 정체성과 사회화가 형성되는 이러한 시기에 배트맨인 경우엔 이제 부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주인공의 이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곁에 항상 집사 알프레드가 있어서 아버지처럼 그러한 푸근함으로 또한 지지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있게 되지요. 만일 알프레드가 없었다면 배트맨은 어쩌면 그 당시 최고의적인 조커가 돼서 시민을 위협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자아는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 낮에는 외출을 피하고 밤이 돼서야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영화의 톤이나 무드 자체가 굉장히 음울하지요. 배트맨은 어둠에 집착을 하고 옷도 검은색이고 흡사 그 야행성 동물인 박쥐와 같은 그런 생활 패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의 웃는 모습을 보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도 있고 웃어도 환한 웃음이 아니라 냉소가 대부분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갖는 애착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죠. 또 유일하게 사랑했던 레이첼이 조커에게 살해당한 후에 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을 또다시 잃어버린 배트맨은 우울증까지 생기면서 가면을 어둠 속에 던진 채 집에 틀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크 히어로가 치력 속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사회불안 장애 중 하나인 이러한 대인기피증은 두려워하는 상황에 노출되거나 노출이 예상될 때에 심각한 불안감을 보이는데 영화 속 배트맨 역시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공황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기피증 환자의 이러한 대인기피증 환자들이 그 우울증을 이제 같이 동반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런 증상들을 극복해 나가야 건강한 또 밝은 사람으로서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히어로와 주인공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 영화 속 주인공들의 성격과 또한 문제 해결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떠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훨씬 더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 닥터 스트레인지 주인공은 외과 의사로 나오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경계성 인격장애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소더라고 해서 경계성 인격장애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한번 보시면은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에 대처하거나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의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하게 되고 또 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괴로움을 알리고 다른 사람이 본인을 구조하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예들이 바로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자아상, 기분, 행동의 불완전성과 거절당하고 버려질 가능성에 대한 과민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타인을 이상화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을 반복하여 관계가 불안정하고 이러한 격한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누군가를 이상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것이 조절 가능한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아닌 누군가가 지나치게 이상화가 됐을 때는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로 인한 행동이 실수를 반복하게 하게 하는 요인이 또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이렇게 보더라인의 이런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자아상, 자아인식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자꾸 이제 바뀌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런 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위험한 성관계, 폭식, 난폭운전과 같은 특징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지요. 그쵸? 이러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자해소동을 벌이는 것들이 이제 반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이 멈춤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경우,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생무상, 삶이 회의,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성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시인은 시로서 표현하고, 가수들은 노래로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끊어지지를 않게 되는 경우, 이러한 무드 속에 머물러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보더라인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더라인들은 부적절하고 격렬하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조절하는 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편집성 사고 또는 중증 해리 증상, 이런 것들이 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보더라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애적 인격장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또 본인의 업적을 과장하고 타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들은 자존감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우월감과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월함을 의미하는 기관에 가입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이러한 것들, 그런 편집적인 어떤 그런 편집적이면서도 강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타인을 평가절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평가절하하거나 또한 과대하게 이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죠? 이러한 평가절하하는 경우에 타인의 비판과 실패에 민감해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굴욕감, 패배감을 이제 많이 주게 되고 모두 자체가 굴욕감과 패배감으로 많이 휩싸일 때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노나 모욕 반응, 나를 모욕했다, 나를 무시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한 분노 반응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안갚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꼭 안갚음하겠다 라고 하는 죽자사자 달려드는 이러한 양상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혹은 자만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표면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강박적으로 피하게 되는 이제 양성을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닥터 스트레인지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런 주인공을 통해서 또한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적어도 5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존감에 대해 과장된 견해 가지고 있고, 존경심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과장되고 근거 없는 자만심,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과대성, 이런 것들이 가지게 되고요. 무한한 업적, 영향력, 권력, 지능, 아름다움 또는 위대한 사랑에 대한 환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별하고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하고만 어울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특권층에 대한 이런 거, 그리고 굉장히 수직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지요. 무조건적인 존경심을 필요로 하고요. 특권의식, 또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타인을 착취를 하는 이러한 행동도 보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타인을 부러워하며 동시에 타인이 본인을 부러워한다고 믿고 오만하고 불손한 그런 행동적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에 대한 이제 논문들 여러분, 이제 논문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이제 논문들을 제가 제시를 하자면요. 내연적, 외연적 자기애와 SNS의 중독 경향성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내연적 자기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문들 있겠고요. 그리고 자신과 연인에 대한 내적, 외적 가치 인식이 행복 및 연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연애를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요. 그 가운데 좋은 사람을 여러분 만나고 싶죠. 좋은 성격을 가진,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PD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연애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집착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이러한 PD의 특징들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고민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인격장애에 대한 공부는 어떤 우리의 그 성격적인 특징이 무엇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 기말고사가 이제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신과적인 어떤 이러한 공부 방법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게 몰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강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내가 해야 될 공부에, 그러니까 학습에 몰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겁니다. 주로 사례를 많이 소개를 할 텐데요. 사례는 그러니까 경험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구할 때 중요한 게 팩트, 사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실 데이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몰입을 학습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몰입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개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시죠.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있고 골프를 치고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에? 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공통적으로 몰입을 하고 있어요. 왜 몰입을 하죠? 네, 몰입의 필요 조건이 뭐죠? 네,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은 어떤 도전이 있어야 돼요. 도전이 없으면 몰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자오락을 할 때도 이게 1단계에서 2단계 이게 단계가 있어야지 몰입이 되지, 그죠? 1단계만 있으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저렇게 몰입하는 상태는 뭐죠? 그 도전에 대해서 내가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전에 대해서 내가 응전을 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응전 상태예요.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얻게 되면 희열을 느끼는데 이때 느끼는 희열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희열이에요. 저게 이제 몰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몰입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게 몰입을 하면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입은 주어진 도전에 대해서 최대로 응전하는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은 행복한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모든 것들은 일종의 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도전에 몰입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그 부담들을 삶에서 가장 유익한 경험이 되도록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죠? 시험이에요. 시험. 요 전 시험을 내가 잘못 봐서 이제 요번 시험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1, 2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몰입이 안 돼, 그죠?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죠. 걱정만 하고 안 되고 있다가 하루 전날이 됐어요. 그러면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몰입이 돼요, 그죠? 그때부터 공부가 너무 잘 돼.
진즉 이렇게 할 걸 이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험은 항상 잘 못 보죠, 그죠? 근데 이제 몰입이 또 시험 전날에도 몰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고 나서부터 몰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시험지를 받고 나서도 몰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만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기 실력은 발휘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몰입을 활용하는 것은 그 주어진 도전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응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몰입을 하루 전날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이렇게 몰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의도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몰입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데, 이게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몰입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도로 의도적인 노력을 하면 누구나 이렇게 미리 이렇게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 중간고사에서도 이제 몰입을 적용해서 잘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할 때는 좀 서툴러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는 더 몰입을 잘 적용하는데, 한번 볼까요? 2011년 12월 3일이에요. 그래서 연달아서 시험 날짜가 잡히는 바람에 이번 한 주는 이 두 과목에 대해서 끊임없는 몰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면 처음에 시험 공부를 위한 몰입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오랜 시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에 빠져 오랜 시간 공부를 하다가 문득 흘러간 시간을 깨닫고 나면 매우 보람이 있고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즐겁게 미리미리 시험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거다. 그러면 저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1, 2주 전에 몰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험들이 있어요. 뭐 고시라든가, 뭐 임용고시라든가, 변리사 시험이라든가, 뭐 각종 자격증, 진급시험, 또 모든 가장 살아가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가 언제죠? 네,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오직하면 입시 지옥이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면 입시 지옥에도 몰입을 적용하면 행복한 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례가 많은데 제가 한 학생의 사례를 소개를 할게요. 고3 학생인데 고2 말 때 이제 한번 몰입을 적용해 보겠다고 한 학생이에요. 26주 차인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진심으로 공부가 즐겁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주는 공부하는 내내 즐겁기만 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지쳐하던 나와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공부가 즐겁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도 지금 내 모습이 꿈만 같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것이다. 고맙고 사랑해 세상아. 내가 행복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메일이 조금 긴데 이 학생의 사례를 조금 자세하게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는 매일 조금 무리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고3이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저는 계속 즐거워 보인대요. 나는 솔직히 공부가 재밌어지고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냥 그 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친구들은 요즘 들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잦은 일로도 싸움이 많아지고 이야기하자며 찾아오는 친구들도 많다. 다 이야기 들어주려 하면 자꾸 생각의 흐름이 끊긴다. 학교에 안 다니고 계속 혼자 공부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중간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3 학생한테 중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이 들어가기 반영되기 때문에 입시나 다름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혹시 잘못 보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이제 몰입을 할 때 이렇게 걱정을 하면 몰입이 안 돼요. 걱정을 하면 결과에 치중하면 몰입이 안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벗어나는 거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요. 나는 과정에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과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어떤 한 과목을 진득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과목 했다 저 과목 했다 바꾸면 몰입이 안 돼요. 한 과목을 진득하게 하고 잠은 잘 만큼 자되 잠은 줄이지 말고,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눈 떠있는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해야지 돼요. 일부러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게 몰입도가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 참선을 하듯이. 그게 몰입도를 가장,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행위가 말하는 그 종교 활동이라는 게 몰입도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 공부를 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어서 일주일에 3시간밖에 없는 기숙사 자유시간에도 교과서를 읽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죠. 그죠? 거짓말 같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번 성적이 잘 나와서 너무 기뻐요. 특히 열심히 몰입했던 과목들이 잘 나왔어요. 수학도 1등 했고 화학도 2등 했어요. 1등 할 수 있었는데 마킹 실수를 했거든요. 암기 과목인 국사, 정보, 일본어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입할 때, 몰입해서 공부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도전과 응전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심지어는 언어, 이런 문제를 풀 때 잘 모르겠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 경우 해답을 보면 도전이 아니잖아요. 그럼 몰입이 안 돼요. 몰입 능력도 발달하지 않고, 그래서 또 창의력이나 사고력도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해답을 보지 말고 해라. 그리고 한 10분 정도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면 체크했다가, 왜냐하면 10분 이상 계속하면 몰입도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책상에서. 그래서 체크했다가 나중에 자투리 시간에 걸어가거나 화장실 가거나 뭐 이런 자투리 시간에 이제 공략을 하면 슬로우 싱킹이 되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는 슬로우 싱킹이 잘 안 돼요. 느긋하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잘 안 되는데, 걸어가고 이럴 때는 어차피 버린 시간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풀리고 하는 거죠. 적어도 이 학생은 30주차 정도는 그렇게 공부를 한 학생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 성적이, 수학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학생이 경시대를 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점점 더 수학에 대한 사고 능력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나갔던 대회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대회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전국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어요. 학년 구분 없이 과학고, 영재고랑 특목고가 다 상을 휩쓰는 대회라서 처음부터 거의 경험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되니 너무 기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실력도 올라가고 재밌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몰입 훈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의도적으로 내가 도전을 하고 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혼신의 노력 끝에 결국 해냈다 하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이, 이런 성공 경험을 반복할수록, 이런 경험을 한 번 할수록 불연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100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공 경험을, 혼신을 다하는 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할수록 계속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몰입 훈련을 예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가 어디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참석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저한테 보낸 겁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공부에 집중을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몰입하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만 실천을 해보았는데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해 보았고 결국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100번 하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죠? 이런 경험은 뭐 수백 번, 수천 번 할수록 좋아요. 창의력과 사고력이 발달하고 도전 정신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생각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열심히 실험을 해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하라고 해도 생각을 안 해. 뭐 제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실제로 보면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몸만 써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구나. 근데 물론 어떤 학생은 아주 생각을 잘하는 학생도 물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아무리 생각하라고 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생각을 정말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실험을 하는데 그 학생을 불러다가 네가 지금 이렇게 성실하고 이런 건 아주 좋은데 이게 너의 강점인데
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 그 봤더니 생각을 안 해. 더 열심히 해. 이 학생이 더 열심히 실험을 해요. 몇 년이 지나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 학생을 바꿔놓느냐 이제 하다가 이 학생이 이제 박사 논문은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졸업이 6개월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한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요 전에 보였던 중학교 3학년에 했던 그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험실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 또는 물리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이렇게 봐서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면 풀지 마라. 그거는 단순 노동이니까.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야 도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만 골라서 이제 푸는데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마라. 재미가 없으니까 처음서부터 한 5분 10분 정도 노력하면 풀리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골라서 해라 해서 6개월 동안 이 학생이 열심히 했어요. 이 학생이 저한테 화를 낼 수도 있죠. 교수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못한다지만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입장인데 중고등학교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교수님의 마지막 지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작년 여름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작년 연말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그 이메일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교육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6개월을 열심히 교육했더니 생각을 전혀 안 하던 학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9월 1일에 입사하고 10월 1주까지는 교육을 받고 10월 2주부터 정식으로 팁으로 발령을 받고 1년간 현장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출근한 첫날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팀장이 해볼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일단 해보겠다고 했고 2일 만에 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3, 4일 정도 생각하고 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현재 분량이 하루에 10에서 30장 정도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일주일 정도 생각해서 5가지 방안을 가져다 드렸고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결정하는 동안 중국 공장에서 불량품이 50장 이상씩 발생하고 있어서 상무님께까지 보고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방법을 먼저 한 개 체험부에 적용을 했고 그 체험부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을 0%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상무님께 보고하는 간부회에서 발표를 했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룹장님께서도 아주 잘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체 메일로 3번이나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학생이 해결사가 돼버렸어요. 수시로 저한테 문자가 와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적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교육 방식으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지적 재능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육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이. 그러니까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교육을 하는 거하고 재능은 후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고 교육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것이 몰입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어떻게 학생들한테 도전을 줘서 머리를 쓰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발달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직 삼각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삼각형을 가르칠 때 공식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이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인데 높이가 4cm고 밑변이 6cm인데 그걸 구해봐라. 얘는 배우지 않았죠? 배우지 않아서 뭐 힘들어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 애가 막 생각을 하다가 답을 얘기해요. 삼각형은 사각형의 절반이지 하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예각삼각형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요. 제가 모든 과목을 대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이 반응이 어떨지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학생들이 여러 반응이 좋은데 뭐 한 학생의 이메일을 소개할게요. 저는 교수님 재료공학 개론 수업을 듣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입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잃고 흥미도 많이 잃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공 공부에 소홀하게 되었고 전공 공부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다른 전공 수업도 이렇게 배웠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제가 이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수업도 너무 재미있게 흥미있게 참여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고 얻어가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공부를 즐길 수 있다. 몰입을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즐거운 행복한 최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의 날개를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